2023년 11월의 어느 새벽 3시,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하얀 불빛이 윙윙거렸고 양쪽에서는 커튼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바퀴 달린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의사를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링거줄에 방울방울 맺히는 투명한 약물.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아내의 얼굴. 65년을 살면서 저는 그 손이 그렇게 차갑게 떨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꿋꿋한 사람이었어요. 애 셋을 키우면서도, 제가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시어머니 3년 병간호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여보, 나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 말을 해왔는지 알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괜찮겠지라는 말 한마디로 묻어왔는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도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재호입니다. 올해로 66살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22살에 서울로 올라와 기계부품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창고 하나 빌려서 발로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게 20년 넘게 제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자다운 것이라고 배웠고, 저는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나갔고, 열이 나도 소주 한 잔 걸치고 땀 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정말 심각할 때 가는 곳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 생각이 60살이 넘어서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퇴직한 건 62살 때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사업을 물려받았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침을 같이 먹고, 오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후엔 동창 모임에 나가거나 텃밭을 가꿨어요.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첫 번째 신호, 발목이 부었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발을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다가 양쪽 발목이 부어 있는 걸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른바 부종이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휴, 오늘 많이 걸었나 보네. 내일 되면 빠지겠지. 그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아침에는 좀 빠지고, 반복. 저는 그게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특별히 아픈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니까 안심이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안심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숨이 찼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텃밭 일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 산책은 계속했습니다. 동네 뒷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예전에는 거뜬히 올라가던 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면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지. 운동을 더 해야겠어. 심지어 운동을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이 차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고. 뒤돌아보면 기가 막히지만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가볍게 평지를 걷는 것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까지 걷는 것도,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웠나 봐. 나이 먹으니 힘드네. 괜찮아. 세 번째 신호밤에 자꾸 깼습니다. 누우면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불면증인가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앉아 있으면 좀 나아지고, 누우면 또 막히고. 그래서 베개를 높이 쌓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나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베개를 그렇게 쌓아요? 이게 편하더라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짜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게 편한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3가지 신호를 전부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발목 부종, 호흡 곤란, 누웠을 때 숨막힘.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세요? 만약 있다면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신부전의 증상입니다. 그 1년 동안 딱 한 번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내딸이 추석 때 내려왔어요. 딸아이가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부어 보여요? 발도 그렇고. 어휴, 나이 들면 다 이래. 걱정 마. 아빠, 그래도 한번 병원 가봐요. 가긴 어딜 가. 멀쩡한데 뭐하러 가.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의 표정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더 밀어붙이지 못한 거죠. 저는 그날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몸 하나는 튼튼해.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병원을 피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나이 60이 넘으면 병원에서 뭔가 발견됐을 때 그게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생을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막 사업을 넘겨받아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딸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큰 병이 있다고 하면 다들 어떡해요. 걱정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저는 그 짐을 주기 싫었어요.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미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데 내가 또 아프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저는 그날 새벽에 응급실에서 배웠습니다.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숨찬 것과는 달랐어요. 그건 좀 힘들다 정도였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공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숨을 쉬어도 산소가 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쫙 났어요. 아내가 뛰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119를 눌렀어요. 저는 심지어 그때도 괜찮아. 잠깐이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보더니 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 차가운 마스크가 얼굴에 닿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진짜 아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증상이 있었나요?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어요.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한 1년쯤 됐나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부전하트 FAI로 심장이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상 심장은 수축할 때 피의 5070% 정도를 내보내는데 제 심장은 30%대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환자분 발목 부종, 누웠을 때 호흡 곤란, 운동 시 숨참 이게 다 심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1년 전에 오셨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1년 전에 오셨더라면 저는 그날 밤 중환자실 바로 옆에 있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고 산소 튜브를 달고 심장 모니터가 옆에서 삐릭삐릭 소리를 냈어요. 아내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달려왔어요. 딸들도 연락이 왔고요. 제가 그토록 짐이 되기 싫어서 참았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입원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평생 입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28배 맹장 수술 이후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링거 맞으면서 천장 보고 창밖 보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매일 아침 회진을 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 선생님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심부전은 완치 개념보다는 관리 개념입니다. 심장 기능이 크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처럼 증상을 오래 참으시면 심장 조직이 그 사이에 계속 손상됩니다. 얼마나 더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무조건 나쁜 경우를 말씀드려야 해요.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것도 솔직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입원해 있는 열흘 동안 저는 병실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5살 많은 분이 계셨어요. 70살의 그 어르신도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발에 상처가 났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라내셨다더군요. 나도 그때 좀만 일찍 갔어도 됐는데 괜찮겠지 했다가 이렇게 됐지. 그 어르신이 쓴웃음을 지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반대편 침대에는 64살의 계셨는데 이분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몇 달간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셨다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검사만 했어도 2기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셋은 같은 병실에서 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왜 안 갔을까? 저는 이번 기간에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3년 동안 검진을 안 받았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던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이 결국 응급실이 됐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짜지 않게 기름기 없게 심장에 좋다는 음식들로 미역국에 두부, 나물 무침.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리고 사실은 제 자신한테도 미안해서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몸에게 제대로 고마워하거나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면서도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면서도 이 몸이 버텨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1년 내내 아내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먼저 말해요. 어디가 이상하면 나한테 짐 되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되는 게 더 힘들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떡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그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았어요. 아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거겠죠. 퇴원 후 한 달간 가장 힘든 건 사실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저염식을 하고 매일 몸무게를 재고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것들은 할 수 있었어요. 의지의 문제니까요. 힘든 건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강한 사람이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 사람, 혼자 다 해결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수치스러웠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싫었고 동창회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댔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임에서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재호야, 나 당뇨 판정 받았어. 이제 인슐린 맞아야 한다. 그 친구 목소리가 얼마나 풀이 죽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 그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임마. 그 한마디가 뭔가를 뚫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맞아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퇴원하고 3달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을 외래에서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 하셨네요. 별것 아닌 말인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티슈를 내미셨어요. 환자분들 많이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약을 하루 4알 먹습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일주일에 3번은 30분씩 가볍게 걷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생기면 바로 말합니다. 아내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쉬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대화입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됐어요. 몸 이야기, 마음 이야기. 어디가 좀 불편하다,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요. 아들도 그 후로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어요.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 괜찮아 하고 바로 끊었을 텐데 이제는 진짜로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요즘 발이 좀 많이 붓더라. 병원에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습니다. 귀찮아도 들어요. 무섭더라도 들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그 말에 1년을 속았으니까요. 나이 탓이 맞는 게 있고 나이 탓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해요.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요. 첫째,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꼭 확인하세요. 발목 부종이 저녁에 생겼다가 아침에 빠지는 게 반복된다면 단순히 많이 걸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 신장 혹은 정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양쪽이 같이 붓는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누웠을 때 숨이 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누웠을 때 숨이 막혀서 베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면 이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처럼 이게 편하더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셋째, 조금 걸어도 숨이 찬 게 오래 지속된다면 검사 받으세요.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로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이것도 심장이나 폐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잘하던 활동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 건강검진 받으세요. 60세 이상이시면 매년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다 내줘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무서워서 나중에 하자고 미룹니다. 저도 3년을 미뤘습니다.
그 3년이 얼마나 비싼 3년이었는지는 지금의 저는 압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날 밤 아내가 제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당신이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119를 안 눌렀더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제 말을 무시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이제는 고맙습니다. 이 몸이 1년이나 참으면서 버텨줬잖아요. 그 신호들을 제가 무시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줬어요. 이제는 좀 더 잘 돌봐줄게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